최 부단장님, 그 온라인 사항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할까요? 이게 8분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서 네. 온라인에 지금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네. 다시 온라인 걸 한꺼번에 다 하고서 해야 될지.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그 의견들도 되게 많은데요. 예. 일부 이제 지정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 아주 중복되는 걸 빼고 한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 한 3가지만 예.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발제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지난 3월 9일부터 저희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준 그 의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 3가지만 그 질의 들어온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정 토론자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적극 행정에 관한 그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들어온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안 13조의 적극 행정을 규정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구체적인 범위와 면책 사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적극 행정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국가비상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훈시적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안 제23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동적 처분은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동적 처분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또 구축될 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과연 이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내부 처리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규정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안 제37조에 행정계획은 지금 이익 형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계획의 확정, 변경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계획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 상에서 질의한 내용은 조문을 중심으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는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8분 토론자의 그 토론 중에서 질의에 해당하는 부분 또 그것을 정리를 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 8분과 지금 3가지의 온라인상 질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원우 교수님, 김준권 교수님, 김남철 교수님 이렇게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하여튼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조인성 교수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지지 발언이시고 법령 그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법령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인성 교수님께서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 뭐 분과위원회에서부터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법령 등의 개념이 우리 그 행정기본법 안에서 뭐 한 큰 그룹으로만 해도 한 20군데 정도 조문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지금 조인성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같은 그런 실질적 의미의 법령이 포함되도록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부분은 그것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조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징금의 근거에 관한 27조라든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35조, 또 자동적 처분의 근거에 관한 23조, 그 다음에 뒤에 그 정부 입법 계획
또는 행정법제 개선과 관련되는 조문들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령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아예 그러면 그냥 조문 자체 내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고 개념 정의 규정에서 뺄 것이냐라는 것까지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용어의 최소한도의 합의조차도 없어지게 돼서 일단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법령 개념을 정했고요.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조문에서 요 형식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사실은 실질은 이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의 효력을 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법령 등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처분의 개념의 예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선웅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 예시 부분은 그 최선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처분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좁히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발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 자체는 기존의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 우리 판례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처분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다만 그냥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단 우선 적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타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적합성은 또 우리 그 비례 원칙의 구성 요소로 개념이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법성에 대응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다 더 타당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적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자세한 행정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행정학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의 구분은 이거는 우리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질문으로 공공단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의 원칙 부분을 내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것은 주로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정청에게 메시지를, 규범의 수범자를 행정청에다가 주목을 한 것이고, 행정의 책무에서는 그 법인 책임의 귀속 주체인 법인격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공공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행정청의 개념에서는 그 행정청 개념의 나목에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청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경우도 행정청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서 신대희 변호사님 질문하신 게 4호의 처분과 5호의 제재 처분은 명확하게 제재 처분은 그냥 처분의 한 예입니다. 다만 제재 처분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뒤에 25조 이하의 제재 처분에 관한 특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적인 처분 중에 제재 처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3조 다른 법률과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 행정절차법이 결국은 행정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 행정법 학자들의 이론적으로 적어도 체계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만 현재 입법 과제상으로는 행정절차법까지 포함하는 그런 큰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그 온라인 질문도 있고 최선웅 교수님도 질문하시고 또 이 신대희 변호사님도 질문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부터
이건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 서로 반대되는 사실은 이제 해석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동원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걱정하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걱정하신 게, 이게 재판 규범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소송에서 국가배상의 범위라든지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개념 해석은 일단 체계적으로 보시면 절의 제목 자체가 행정의 책무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배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선영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000년대 중반부터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요. 2008년에는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개념화돼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배경이 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법률가들이 특히 소송을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행정법 중에 소송으로 가서 재판할 때 사용되는 것은 사실 뭐 행정이 한 1%, 병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 행정을 지배하는 법 규범이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행위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고, 이 행정기본법은 그 점에서 소송법, 물론 나중에 분쟁이 돼서 소송으로 가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행정이 어떤 규범에 따라서 작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원칙들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또 그 많은 아까 그 국민 인터넷에서도 질문한 게 국가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걱정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의 이익이랑 아니면 일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했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그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때에만 그 위법성을 통해서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조문을 보시면 13조 1항에서 보시면 이것은 명백하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그 적극행정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까 그 이제 최선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극 행정에 해당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는 지금 너무 추상적인 규정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이렇게 법적 효과를 부여해서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법적으로 면책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질문하신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옳으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촉진하려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선영 처장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대체로 최선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뭐 일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를 책무로 해석해서 행위 규범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이제 그래서 그 경우에 소극 행정의 경우를 우리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의 대통령령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소극 행정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소극 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극 행정 위반 그 자체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것만 가지고 바로 징계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명백하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과 같은 소극적 업무 행태로 인해서 권익 침해가 발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선 방안으로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제시해 준 안이 1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항에 따라서 그냥 국가의 시책, 책무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의무 규정은 삭제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신데요. 그것도 뭐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2항만 가지고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1항을 넣자는 의견도 있어서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 행정이라는 기체를 정부가 여러 번 바뀌면서 주장했지만 결국 적극 행정이 이렇게 성과가 생각만큼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그런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 이미 경과했고 더 이상 시간에 뭐 쫓기는 듯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김중권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을 해주신 조윤석 교수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나름 최선을 다했다지만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해 주셔서 저로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4쪽에, 그러니까 제가 발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부관에서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을 독일처럼 법 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속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허용하는 문제를 독일처럼 법 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분과에서 논의를 하였는데요. 적어도 모법 차원의, 법률 차원의 그것이 허용될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하위 법령에서까지 하게 되면 자칫 그것이 기속행위에 대해서 부관이 남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순원 교수님께서 18조 관련해서 적법성 추정의 어떤 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18조는 결코 적법성 추정까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위법하지만은 유효한 것을 판례의 입장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는 조금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순원 교수님께서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제33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은 신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그 황태현 주무관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황태현 주무관님께서 불이 났어요 하는 신고, 사실 불이 났어요라고 하는 것은 간첩 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적 신고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신고는 자기완결적이든 수리 요하는 신고는 인허가 대체적 신고가 문제되는 거죠. 따라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그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판례 입장에 의하면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이후의 대처가 다릅니다. 아무리 적법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수리가 내려지기 전에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이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게 되면 그 적법한 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떠한 자기 행위를 한 것 자체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신고를 한 이상 그것이 도달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 신고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나름 구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입법적 노력이 제 궤도에 오른다면 지금처럼 그런 우려는 조금 상당 부분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정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한자 빼고는 같이 두자를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브라더 관계라고 하지만은 또 전혀 다른 배다른 형제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7쪽에 그 새로운 행정을 고려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협조 협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허가 의제와 같은 협업 시스템이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행정기본법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협업에 대한 책무 규정인데 앞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자체, 행정 일선에서의 의사결정 자체가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능 변화에 따른 지원과 컨설팅 문제는 실은 컨설팅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라고 하는 행정절차법에 제도화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건 역시 행정절차법에 사전 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행정 기능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발급인데 이건 역시 사실 우리가 자기가 지금은 이 전자적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런 증명서를 자기가 집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출력조차도 오늘날 매우 성가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정보를 한 곳에 집중했을 때 빚어지는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리고 신대희 변호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23조 자동적 처분, 그리고 앞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질의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것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내부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이 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저 구미의 옥계 초등학교에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보시면 옥계 초등학교 근처 학교의 그 인도의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에서 이른바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건너라 건너지 말라 이런 신호를 합니다. 사실은 AI를 통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리서치를 한다든지 컨설팅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를 지시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기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번 근본 23조의 경우에 특이한 것은 조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실 상당히 획기적인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 세금 같은 경우에 또한 공공주차장에 주차료를 티켓팅하는 것도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서 우리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우수 자체가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람의 인식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가 자기 학습 기능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지배를 통한 우리 법 질서의 메커니즘하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실정법적 근거 없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저로서는 오히려 독일의 경우에도 1977년부터 76년부터 행정절차법에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 행위에 대한 규정과 별개로 그네들이 2017년 1월부터 특별한 조항을 둔 까닭은 그처럼 인공지능과 같은 AI에 의한 AI 기반의 행정처분을 종래의 규정으로서는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저로서는 그 점을 지금 현재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금 모든 각국이 AI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저 멀리 느껴지던 디지털 행정, 즉 아마 상당 부분 앞으로 행정 자체가 온라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실정적인 우리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닥칠 행정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있어서 아마 미래 향도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우리 서영범 주무관 그리고 신대희 변호사께서 조금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실 주된 인허가 관청은 국민이 본래 자기가 의도하는 본 처분에 대한 관할청이 주된 인허가청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관청이 분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그거는 수긍하기가 힘들고 문제는 주된 인허가 관청과 관련 인허가 관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의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현행 이 행정기본법의 31조의 2항은 협의 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인허가 관청이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소관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 관청과 관련 인허가 관청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크게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그 반복 신청 과잉 민원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이 사실은 최근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그 권리 남용 원칙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차제에 어떤 특정인의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과도한 어떤 권리 행사에 따라서 나머지 국민들이 응당 누려야 될 행정 서비스의 혜택이 지장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요 사회도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구상이 문제되는데 그런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리소스를 어느 특정인의 불손한 의도에 소모된다는 것은 전체 우리의 세금의 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진 사무관님께서 제재 처분 아주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 적용 기준에서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재량행사 기준 24조 관련해서 독일 행정절차법의 수권의 목적에 상응하게 행사, 어떻게 보면 독일 행정절차법의 주석서에 이 부분은 수권의 목적에 상응하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련된 이익을 성실하게 형량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 수권의 목적에 상응하게 행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기 위해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관 종료에 있어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에 대해서 규정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했는데 사실 저희 분과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본칙 규정과의 정의 규정이 볼륨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행정기본법의 시행령 차원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여겨서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말씀 그리고 이선영 우리 그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로서는 그 재심사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오해. 왜냐하면 이 규정을 통해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갈 수 있는 모티프가 제공된 거죠. 근데 국민이 하야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관련해서 우리 이 행정 일선에서 재심사의 악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재심사를 허용하는 차원의 규정입니다. 그 말씀은 과연 재심사를 신청을 받아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재심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그러니까 이거는 재심의 신청을 열어준 것이지 재심 결정에 대한 그런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재심 관련해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재 처분을 제외한 것도 저희로서는 나름의 재심사 제도를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런 어떤 결과물은 저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참여하신 정호경 교수님이나 이현수 교수님이나 최호영 교수님이나 박재영 교수님이나 이진수 교수님들이 다 뜻을 모아서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론의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계속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계속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김남철 교수님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끝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태진 사무관님께서 이제 확약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물어보신 건데, 그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비중 있는 쟁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확약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는 아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법 법리,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징계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대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청이 일방 당사자인 사법상 계약하고 어떤 이 구분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와는 다른 특수성 같은 것들을 더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의 질문도 유사한 질문인데,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통일적 규정들을 더 두었으면 좋을 텐데 왜 형량 명령에 관한 규정만 두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이 헌법전이 있고, 민법도 민법전이 있고, 형법도 형법전이 있고, 그 상법도 상법전이 있는데 행정법은 법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행정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학설하고 판례에 맡겨져 있다.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법도 뭔가 이런 통칙적 규정, 그러니까 행정의 법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법이 이제 행정기본법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이 많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많은 조문들을 다뤘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개념도 조금씩 이해가 다를 수 있는 조문들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처음부터 갔다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통칙적 규정을 마련하는 게 그 주된 목적이니까 혹시 우리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법 집행 과정을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덜었습니다. 덜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런 조항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조항들도 이미 상당 부분 논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마도 지금은 좀 조항이 적어 보이지만 그런 논의 과정에서 조금 생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가 어느 정도 좀 정착된, 그다음에 이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지금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아마 이 법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저는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발제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토론하신 분들이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대전 충청권이 끝나고서는 다시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으로 이어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준권 교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오늘 토론회는 발제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무려 30분이나 오바되게 진행을 해 미숙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들, 또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잘 이끌어주신 김재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회자로서 멋지게 멘트를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그 법률 격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눈이 한 개의 눈보다 더 사물을 더 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이 더 좋은 법으로 만들어지려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신 의견들은 하나하나 잘 살펴서 검토할 테니까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해진 공청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쟁점을 다루기에는 좀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듣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온라인 공청회를